글로벌 이슈 플러스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가상화폐 시장, 암호화폐 시장 진단해보는 시간입니다. 업로드 컴퍼니 이장우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는 아무래도 중동 이슈가 워낙에 많은 이슈들을 좀 잡아먹는 그런 블랙홀성 이슈가 됐기 때문에 비트코인 시장도 조금은 맥을 못 추는 모습이었는데, 근데 이 이슈가 어느 정도 해소되고 완화되고 이런 분위기로 가니까 또 금방 또 올라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근에 비트코인을 보면 되게 빠르게 회복하죠. 되게 강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오늘 이 촬영 들어오기 전에 가격을 보니까 10만 6천 달러 정도 됩니다. 맞습니다. 빠르게 회복 중인데 이게 뭐 하루 전만 하더라도 이제 미국이 이런 핵시설 공습을 할 때 10만 불이 무너졌었거든요. 그쵸. 9만 6천 불을 터치하고 바로 회복하고 10만 6천 불까지 올라온 상태인 것 같아요. 이게 뭐 지정학적 위기 또 전쟁과 관련된 거다 보니까 이제 시시각각 상황이 바뀌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대응을 하는 건 되게 좀 어려운 부분 같고요. 근데 이제 지금 요번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비트코인이 과거와는 다르게 되게 장이 잘 버틴다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가장 안 좋은 이번에 시나리오는 미국이 참전을 하고 전쟁이 장기화가 되면 그쵸.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두 가지가 다 좀 해소가 된 좀 분위기로 가고 그러네요. 있잖아요. 네. 그리고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 중동 의존도가 좀 적다 보니까 이제 원유 등의 원유 같은 경우도 이게 뭐 이번에 비트코인만 이렇게 좀 소폭 하락이 아니라 다른 자산들도 보면 맞아요. 이게 큰 폭의 변화가 없는 것도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 이제 과거처럼 뭐 중동이 전쟁이 나면 이제 그 의존도가 높아서 유가가 올라가서 이제 어떤 뭐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이제 우려들이 과거보다 좀 적어져서 좀 일어나는 좀 전반적인 좀 흐름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그니까요. 사실 최근에 한 2주 동안 진짜 고민도 많고 궁금하기도 했던 게, 아니 우리가 배웠던 그런 전쟁 이슈는 분명히 시장을 한 10%에서 20%는 떨어뜨려야 되는데 맞아요. 전혀 안 빠지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 맞아요. 그리고 또 미국의 참전 가능성이 사실 그 폭탄 투하로 인해서 벙커버스터 투하로 인해서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시장이 잘 버티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이제 조금 별개가 되는 것 같아요. 말씀해 주셨던 대로 중동 이슈는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는 이슈가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배우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오히려 또 안전자산이다라는 얘기가 또 다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런 이슈가 있으면 늘 위험 자산이냐 맞아요. 안전 자산이냐가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사실 비트코인이 그런 두 가지의 성격, 이중적 성격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 나스닥과 같은 주식 시장과 함께 움직이는 위험 자산의 성격이 사실 있죠. 그래서 리스크 온오프가 될 때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자산이기도 한데, 디지털 금이라고 하는 서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중기적으로는 이제 디지털 금과 같은 안전 자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위험 자산의 성격은 조금씩 줄어들 거라고는 봅니다. 비트코인이 이제 해봐야 사람으로 따지면 중학생 정도밖에 안 된 자산이다 보니까 5,000년 역사를 가진 금과 비교하기는 이르겠죠. 신뢰상으로는. 근데 변하지 않는 특징 중에 하나는 비트코인은 이제 24시간 365일 전 세계 어디서나 이 비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유동성이 가장 풍부한 자산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위기 상황이 발발할 때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형태는 그쵸. 이후에도 있을 거다. 예. 다만 위험하게 반응하는 게 때로는 떨어지고 때로는 오르고 이제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비트코인 성격에 따라서 좀 바뀔 것 같은데, 어쨌건 앞으로도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자산은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위험 자산이냐 안전 자산이냐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사실 그것보다도 가장 좀 예민하게 반응하는 자산이면 틀림없는 것 같고요. 계속 이제 원래는 정말 위험한 자산이었다가 조금씩 안전한 자산으로 계속 바뀌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우리 같습니다. 예전 학교 다닐 때 리트머스 종이 이런 거 어, 배웠잖아요. 네. 기억은 나는데 네. 그 뭐죠? 염기성 산성인가? 그렇죠. 예, 염기선 산성이냐에 따라서 리트머스 종이를 넣으면 색깔이 바뀌는 것에 그쵸. 따라서 판단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 갑자기 유동성이 굉장히 돈이 많이 통화량이 늘어날 것 같으면 네. 비트코인 빠르게 반응을 하고, 어, 어떤 지정의 위기가 있을 때 가장 빠르게 반응하고, 그런 역할이 비트코인이 되게 해주는
이제 하나의 그러니까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원래 두 가지 모멘텀을 갖고 있는 게 어떨 때는 사실 약점이 될 때가 있거든요. 둘 다 문제가 되는 이것 때문에 떨어지고 이것 때문에 떨어지고. 근데 비트코인은 최근에 워낙에 기대감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게 안 되면 이걸 써먹으면 되고 이게 안 되면 이걸 써먹으면 돼. 이런 지난 식으로 가죠. 주말 같은 경우도 네. 눈을 떴는데 비트코인 10만 불이 무너져 있는 거죠. 그렇죠. 뭔가 새벽에 뭔가 있었구나. 네. 주식시장은 안 열릴 때니까 알 수 그렇죠. 없으니 이제 그런 것들에 있어서 이제 되게 빠르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그니까요. 주말을 좀 대체할 수 있다는 뭐 요즘 스테이블 코인도 그쪽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전 되게 흥미로웠던 게 이번 전쟁 뭐 전쟁이라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중독 리스크를 겪으면서 비트코인 얘기가 또 많이 그 안에서 활용된다는 얘기가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어떤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진짜 이제 뭐 어떤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도 이제 몇 가지 성격이 있긴 하지만 예. 이 자체로도 되게 카멜레온 같은 성격이 있어서 우리가 비트코인을 이제 과거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사태 때나 뭐 그 전에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런 사태 때를 보면 비트코인 어떻게 활용이 되냐면 이게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 같은 경우도 이 금융망들이 잠시 멈췄을 때 네. 비트코인 암호화폐를 가지고 뭐 수천만 달러 자금 조달이 가능한 경험을 한 거죠.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있는 국민들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이제 금융망이 동결된 상태에서 뭐 저기 폴란드 같은 국가로 이동하기도 하고 이런 실사용 케이스들을 약간 경험하게 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이렇게 위기들이 있을 때 이렇게 활용이 되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비트코인은 코로나 위기 같은 양적 완화가 되는 시기에 있어서는 이 비트코인의 희소성 2,100만 개란 이게 또 강화가 돼서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또 역할을 또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와 같은 뭐 지정학적 위기들이 있을 때는 얘가 국경 없는 이동성이라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렇다 보니까 이 피난처 역할을 또 하게 되는 거죠. 안전한 피난처. 그래서 이런 성격들이 복합적으로 드러나면서 이때는 이런 성격으로 이제 역할을 하고, 이럴 때는 이런 성격으로 역할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사람들한테 이제 각인이 되어가는 이런 형태의 이제 좀 성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테스트들을 계속 잘 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 밖에서 뭐 어르신들이나 비트코인 얘기하면 아직도 여전히 말도 안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조금씩 이제 바뀔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젊은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면서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수급이 계속 유입된다면 이런 테스트들이 한 번씩 올 텐데 이번에 또 전쟁으로 인해서 오히려 중요성을, 당위성을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인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미래에는 비트코인이 어떤 역할을 주로 할 것이냐 이런 이제 질문이 또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하고도 연관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스테이블 코인을 우리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가장 신뢰 있게 보는 이유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기초 자산, 담보 자산이 현재 가장 신뢰받는 미 국채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가장 안전하다고 보는. 근데 이제 미 국채의 신뢰가 영속하지는 않을 수 있죠. 그리고 미 국채 위기에서 미 국채가 신뢰받지 못하는 상황의 가장 큰 트리거는 미국의 어떤 부채 문제일 수도 있고요. 미 국가에 대한 신뢰일 수도 있죠. 미 국채가 신뢰를 받지 못할 때 그러한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자산의 기초 자산, 담보 자산 뭐가 되는 게 좋을 거냐? 네. 극강의 신뢰를 줄 수 있는 자산은 뭐냐?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앞으로 가장 신뢰받는 이제 담보 자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그래서 아마 지금은 미국이 제도 지니어스 액트를 가지고 이제 그 제도권에서 이제 미 국채를 담보 자산을 하지만 결국 이것이 진화를 하게 될 텐데요. 아마 비트코인 자산이 그 바스켓에 조금씩 들어오면서 결국 신뢰받는 담보 자산의 역할들로 많이 하게 되는, 이렇게 진화를 할 걸로 좀 전망이 되긴 합니다. 그러네요. 지금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해서 이 비트코인이 달러와 함께 가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인정을 받는 매개체로 달러를 선택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언젠가는 이 스테이블 코인과 비트코인 세상이 좀 더 커질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게 또 역전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오히려 더 신뢰받는 자산으로 탈바꿈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스테이블 코인 워낙에 요즘 많이들 얘기를 하셔서 그 지니어스 액트 통과 이후에 현재 상황을 한번 좀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6월 18일 날 이제 상원을 통과했죠. 지니어스 액트 법안이, 지니어스 법안이죠. 그래서 결국 규제 기반이 명확해졌다.
이제 그걸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확대될 거라고 하는 명확한 신호가 나온 거고요. 그것에 따라서 시장이 반응을 한 거죠. 그때 때마침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의 글로벌 한 2번째 정도 비중을 가진 USDC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는 서클이라고 하는 미국의 핀테크 회사가 상장을 또 한 거죠. 마침 또 그때. 마침. 예. 그리고 나서 시장이 반응을 해서 상장가 대비 8배 정도 가격이 이제 올라갔습니다. 예. 이렇게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이제 미국 이외에서도 이 스테이블 코인 요즘에도 한국 컨텐츠들 보면 네. 스테이블 코인 컨텐츠들 진짜 많고요. 맞아요. 이거는 이제 뭐 어떤 서클이라고 하는 주식이 올라가는 것도 있고 이 스테이블 코인이 우리나라 한 국가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제 이런 것도 많이 위기의식을 가지는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렇게 좀 흘러가는 것 같고 이것에 대한 이제 또 근간에는 미국의 뭐 베센트 장관이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얼마나 더 커질 것이냐 이런 전망들을 계속 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한 2년 이내 한 2조 달러 정도, 2조 달러가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이 2,200억 달러 정도 시장 규모입니다. 네. 한 2년에 10배 정도 갈 거다. 그리고 5년 이내 2030년도까지 약 4조 달러, 예. 지금부터 한 20배 정도 갈 거다. 이런 약간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전망들을 내놓고 있고요. 네. 근데 왜 1위 스테이블 코인이 USDT가 있는데 맞아요. 2위 스테이블 코인이 USDC의 발행사만 주가가 이렇게 엄청 올라가냐? 네.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전체적으로 커지는데 남아 있는 파이가 어떤 기업이 먹을 거냐 이런 이제 부분에서 이 서클이라고 하는 기업의 기대감이 더 큰 거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서클의 USDC는 미국의 규제 기반으로 라이센스를 받고 비즈니스를 펼치고 선점한 효과들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커질 그 7, 80%의 더 남은 시장에 네. USDT보다는 USDC가 더 크게 장을 할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도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테더는 제가 듣기로는 이제 미국에 완전히 본거지를 둔 건 아니라고 들었어요. 미국의 법안이 있지는 않죠. 네, 그것 때문에 더 이제 서클과 코인베이스의 조합으로 좀 더 이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또 그런 얘기를 하네요. 최근에 뭐 비자라든지 마스터카드의 주가가 좀 빠지는 영향도 있어서 그런지 이 결제 체제가 아예 바뀌면서 원래 카드 업계가 갖고 있었던 그런 강점들이 좀 사라질 수 있다. 실제로 이제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다라고 보던데 거기까지 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국내 좀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이제 국내 뭐 DSR 3단계가 시행되면서 그나마 카드사들이 카드론으로 되게 매출 많이 올리고 있었는데 네. 그것도 줄어들고 예. 또 하나 이제 스테이블 코인 이슈가 딱 드러나면서 야 결제망이 결국은 기존의 결제망이라고 하는 것은 가맹점이 있고 이제 카드사가 있고 그쵸. 벤사 또는 피지사가 있고 그쵸. 그리고 이제 소비자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예. 가맹점이 있는데 이 중간 단계가 싹 드러나고 소비자와 가맹점이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게 스테이블 코인이고 그렇죠. 중간에 이제 스마트폰만 있으면 네.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 결제 본인들의 역할이 줄어드니까 이제 위기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중간 결제 프로세서 없어지기 때문에 그 위기의식이 있을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카드사들이 잘 대응을 한다면 예를 들면 그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도 있고 그들이 기존에 갖춰놓은 고객과 인프라를 가지고 이 카드에 바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 담아서 펼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게 더 많죠, 사실. 어떻게 대응하냐의 좀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시장의 환경은 빠르게 바뀌고 있다 이렇게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비자와 마스터카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제 나온 자료에 따르면 웰스파고에서는 오히려 지금 이 종목들의 주식을 살 때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들이 갖고 있는 풀이라든지 지금까지 구축해 놓은 시스템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맞설 수 있는 무언가를 가미만 한다면 뭐 충분히 기회를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결국에는 서로 경쟁을 하는 체제가 될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모든 파일을 먹는다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각자의 대응이 좀 더 중요해졌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뭐 알트코인 중에 요 얘기 하나만 해볼까요? 이더리움이 최근에 주목을 좀 받다가 주춤하니까 또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가격 조정이 불가피하다, 뭐 대폭락 직전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어디서 나오는 얘기예요? 아무래도 이더리움이 이제 올해 1분기 때 45%가 하락했거든요. 아마 역대급 하락이었어요. 예. 그리고 2분기 들어서서 현재까지 한 30%대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중 5월 달이 가장 많이 회복을 한 상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승했으니까 좀 레버리지가
좀 시장에서는 과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 레버리지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 거고요. 그거는 일시적으로 이제 올랐으니까 충분히 조정이 될 수 있는 환경이긴 합니다. 예.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근간에 이더리움의 어떤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가치가 유지되고 있냐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저는 이더리움 플랫폼이고요. 이더리움 플랫폼이 어떤 것이 올라오냐가 되게 이더리움 플랫폼의 미래 승부를 결정하는 건데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스테이블 코인도 결국은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나 그 위에 플랫폼이 올라와야 되거든요. 예. 그럼 이더리움이 많이 올라올 거냐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 1등 스테이블 코인 USDT는 그래도 이더리움 비중이 높긴 한데 트론이라고 하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 발행한 비중이 예. 거의 한 30% 정도씩 되고요. 근데 USDC 있잖아요. 앞으로 굉장히 앞으로 파이가 더 커질 USDC는 이더리움 비중이 한 60% 정도 돼요. 나머지가 이제 솔라나 그리고 또 이더리움 레이어 2인 베이스 정도 체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USDC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앞으로 훨씬 더 커질 거라면 아마 USDT를 주로 발행을 하는 이더리움 플랫폼을 가장 많이 활용할 확률도 높다. 지금까지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저는 볼 때 이더리움의 좀 장기적인 가치는 훨씬 더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 뭐 대폭락 이런 얘기까지에 뭐 그렇게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은 예. 뭐 될 수 있는데 예. 너무 지금 레버리지를 쓰거나 하는 거래도 위험하겠죠. 단기적인 시점에서는. 그러네요. 1분기, 2분기 확실히 변동성이 좀 있었습니다. 1분기에는 45% 하락을 했었고 2분기에는 30% 좀 올라왔었고 그러니까 그게 또 맞춰지는 과정에서 조금 불안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장기적인 전망으로 대응을 해야겠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플랫폼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코인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 가상화폐 투자자분들에게 간단하게 투자 전략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이게 되게 질서 있는 글로벌 환경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분석을 통해서 예측을 해서 환경이 아니고 어느 날 트럼프가 얘기하면 올랐다가 어느 날 또 미사일 쏘면 떨어졌다가 예. 이것의 반복이고 지금 미국과 또 이스라엘이 약간 또 진정 상태긴 하지만 또 언제 어떻게 재개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렇죠. 하다 보니까 이 단기적인 흐름을 너무 예측을 해서 특히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하는 경우가 오히려 좀 지금 좋지 않다.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고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은 지금 이러한 시기 때는 너무 잦은 거래보다는 좀 이제 안전하게 좀 모아가는 전략, 오히려 홀드하는 전략. 왜냐면 이러한 시기에 되게 중요한 자산이니까 그런 관점으로 이 시장을 조금 보면서 거래하는 게 훨씬 좋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는 걸 좀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콘텐츠를 보고 영상을 접하고 아무리 중심을 잘 잡고 있다고 해도 사실 진짜 최근에 시장에서 그거 벗어나는 거 한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먼 미래를 보고 천천히 좀 모아가자라는 전략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확인이 되네요. 지금까지 이장우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